자, 그러면 고구려 계승의식의 변천 과정을 볼게요. 페이지는 253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자, 고려시대 때 이제 역사 계승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고려 건국 후에 이제 후삼골 통일시까지는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하자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패서 그 출신자들 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신라의 지배층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대거 유입되자, 이 신라 지배층이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유입되는 그 시기가 언제 때냐면 성종 때하고 현종 때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신라를 계승하자는 역사 의식을 갖게 돼요. 그걸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삼국사기인데,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데 반면에 신라에 극히 우호적이었다. 그래서 고조 왕조가 취한 공식 태도는 신라를 정통 왕조로 봤다. 그리고 이는 고조가 통일신라를 계승하여 그 영토가 대부분 지배했던 사실과도 연관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될 것은 그 고구려 계승 왕조도 또 주장한 사실이다. 그게 보면 서희가 소선영과 담판할 때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라고 주장한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가 대외적으로 고구려 후신을 강조하여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을 받으면서도 대내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것은 국내 재반 문제에서 신라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신 정권의 성립 이후에 이제 고려 사회의 지배층 위치가 있던 신라 사회의 세력이 몰락을 해버리자 그 고려는 대내적으로 고구려 계승자라는 이론적인 역사 계승식을 갖게 되었다. 자, 그래서 무신 정권 성립 이후에 신라 세력의 몰락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신라 세력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일단 선종 시대 때 한번 유입됐죠. 육두품 세력 때. 그다음 현종 세력 때, 현종 때 그 당시 현종이 나주까지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올라올 때 공주에 있는 이제 그 호조부터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고 변하고 그랬는데, 이때가 이 공주 세력이 이제 신라 계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라 계통이 많이 유입됐어. 근데 이런 세력들이 언제 때 결판 난 거야? 무신 정권 때. 왜냐하면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아니 무신 정권이 성립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문벌 귀족 세력들이 상당수가 어떤 세력과 연결되냐면 신라 계통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단절되는 거죠. 신라 계승의식이. 그러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일원화됐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규부의 동명업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통일기의 고려 대외관계 보면, 이거는 뭐 그냥 후량과 후단과 이제 북중국가 교수를 했다. 그래서 있고 후백제도 이걸 통해서 이제 견제하려고 했다. 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다. 왜냐면 그 신라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는 후백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라의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견해가 바뀌어졌죠. 처음에 후백제도 신라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려 똑같아. 왕건하고. 왜냐면 신라는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잖아. 그만큼 정통성이 있죠. 물론 힘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지만 관계가 틀어진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신라가 누구하고 붙었기 때문에, 고려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관계 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권원이 그 경주를 공격해가지고 그 당시 경순왕을 죽이고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내세웠죠.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태조의 이제 호적 정책은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혼인 정책, 사성 정책, 사신간 제도, 기인 제도 이런 것도 있었다. 사성 정책은 이제 성을 주는 건데, 그 당시에 성은 많은 사람들이 쓰진 않았어요. 지배층. 그래서 이제 주로 신라의 지배층들만 썼다가 나중에 후삼국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성도 이제 호족계층들이 쓰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게 왕건인데 원래 왕건에서 왕은 건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성이고 건이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용건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작재건이었어. 그러면 그 용건과 작재건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었어. 작재건, 용건. 그리고 여기 볼 때도 오히려 성보다는 돌림시라고 이제 얘가 건자가 돌려 쓴 걸 알 수 있죠. 이름에서 작재건, 용건, 왕건. 예. 그러니까 왕건이라는 말도 원래는 왕이 성이고 건이 이름이 아니라 왕건이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건이 이제 거의 이제 유명해지면서 왕자가 성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그 당시 호족들에게 사성정책이 있는데 사성정책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에 그 뭐냐면 그 호족들에게 토성을 분배해 주는 거야. 토성. 그래서 거길 본가로 삼고 토성을 분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안동 김씨, 안동 건씨, 안동 장씨 이런 세력들이죠. 토성을 이제 분배해주고 본관에 편입시킨 거는 그 지역의 영향력, 통치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것들이고 아니면 왕시성을 사성을 해줘요. 자기 성을. 그래서 자기의 성을 사성함으로써 그들과 어떤 가족관계, 의제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맺는 거죠. 그 얘가 이제 그 뒤에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의제 가족적 관계를 맺은 왕시성을 하삼으로써 그 걔가 그 밑에 있어요. 명주의 호족세로서 오랫동안 태조에 불복한 명주 장군 김순신이 기부해 오니까 왕시성과 토지를 주었다. 그리고 강주사로서 궁예에 협조했으나 궁예 실정에 숨어 살다가 태조가 즉위하자 찾아온 박유에도 왕시성을 하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그 김순신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기출문제. 어디 나왔을까, 이거? 김순신이. 예전에 김원창의 날 있죠? 그 김원창의 날 때 김순신에 대해서 물론 오답이지만 나왔어. 원래 강원도 명주에 있었던 사람인데 끝까지 왕건에게 굴복하지 않다가 나중에 굴복한 사람이야. 항복해 오고. 그러니까 태조 입장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왕시성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혼효십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이거는 강중의 개혁도 뭐 그렇게 이제 예전에 살펴봤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승래 15, 28조 그 내용들 그 밑에 요약한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중앙 통치 내용이 있는데 요건 통론 내용을 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대간과 이제 서경권을 좀 볼게요. 대간의 정의를 좀 볼게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대간이라는 제도는 그 정근대 시대 때 언론 기능이야. 언론을 이제 담당하는 것들을 이제 대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 왕조마다 이 대간 기능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근데 대간을 담당하는 그 간청은 각 나라보다 좀 달라. 예.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대간을 그게 이제 이게 아니 대간을 뭐가 뭐냐면 대간과 강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대간은 비리를 규칙하는 거고 강간은 세 가지가 있죠. 서경, 봉박, 간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대간 기능을 어디서 담당하죠? 어사대. 그 다음에 고조 때 조선은 어딜까요? 사원부. 그 다음에 여기 고려 시대는 이제 강간 기능을 어디서 담당하죠?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어디서 담당하죠? 사간원 이렇게 담당하죠. 다만 이제 서경은 그 조선 시대 때는 사원부하고 사간원이 같이 담당해요. 양사라고 하죠. 사원부하고 사간원이 같이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간 기능이 어느 왕조에 있었다. 언론을 담당한 거다. 다만 이제 현대 언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현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밖에 있죠. 정부 밖에 있죠. 근데 여기는
정부의 공식 조직 안에 있어. 이게 좀 달라. 그렇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은 지금도 비슷하죠.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가 더 비판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여론들은 언론들은 좀 알아서 기잖아. 예? 그래서 주로 광고주에게 알아서 기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 그만 볼게요. 대간이란 대간과 강간을 말한다. 그래서 대간은 어사대로 주로 백간의 비위나 불법을 규철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고, 강간은 중서문화적 난간으로 만다. 이들은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가호에 대해서 심서 간쟁하는 간언한 간쟁이 있고요. 부당한 조칙을 봉안하는 봉박이 있고, 이 봉박은 뭐 중국에도 있죠. 중국에 보면 중서성에서 내려온 것을 어디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문화성에서 거부할 수 있잖아. 그걸 봉박권이라고 해요. 당나라 시대 때. 자, 그 다음에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을 심사 동의하는 서경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서경 기능은 조선이나 고조시대 동시에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서경은 아까 이제 고조시대는 어디에서 행사한다고 했죠? 낭사들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사원부하고 사관원이 행사를 해. 근데 이 서경은 그 고조와 조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서경의 담당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고조시대는 모든 관리를 대상으로 해요. 모든 관리를.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는 5품 이하의 관리들만 대상을 해.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강과 강간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강과 강간의 직능이 엄격히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해. 그래서 대간일도 같이 해요. 그래서 대강과 강간이 크게 뭐냐면 구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가 특징인데, 조선시대 때 3사라는 게 있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그래서 건국대전에 보면 그 역할이 다 각기 규정되어 있어요. 사원부는 관리를 규철하고, 그 다음에 사관원은 간쟁하거나, 그 다음에 홍문관은 뭐 경전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교육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는 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왕에게 상소 올릴 때 간간 혼자서 상소 올리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먹혀. 그러니까 어떻게 올리겠어요? 집단 상소 올려. 집단 상소. 같이 올린단 말이야. 그리고 집단 상소에 할 때 뭐냐, 원의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절대 왕한테 알려주지 않아. 비밀로 하고 구체적 내용들은 일단 거기에 논의한 내용의 결과물만 가지고 상소서 갖고 올려놔요. 그러니까 집단적 압력을 가해가지고 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에 혼자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이 하다 보면 쪽수가 많아야지만 먹혀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간과 강간의 역할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고 거의. 예. 그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같이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조선이나 고조시대 때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대강 기능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규제하고 고위 간원도 행포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제도의 특징은 이제 뭐 이거 각자 보시고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성종 때 항직 개편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특강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좀 보면 고려시대 항리는 남할 여초에 호족의 기원했고 그 전환 시기를 성종 2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종은 각 지역의 지방간청에 공회전을 지급했어요. 원래 이 공회전이라는 것은 간청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공전이에요. 근데 이때는 좀 성격이 약간 가도기적 의미가 있는데, 공회전을 지급함으로써 어떤 게 각 지역의 토착 세력들, 호족들 해우치겠고 강력한 통제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떤 이유로 추인해 주는 거야. 공회전이라는 이유로 추인해 주는 거야.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전을 지급한 다음에 향직을 개편했어요. 이거 보면 계곡 일회로 당대등, 대등 이렇게 칭했죠. 이게 좀 건방지죠. 왜냐하면 신라의 중앙간직이 예전에 칭했던 게 당대등, 대등이었거든요. 같이 칭한 거야. 그리고 병과 창부, 이걸 이제 간반제라고 하죠. 보통 호족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중앙정을 비견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성종 2년에 이뤄 지방간이 파견된 것 같이 하여 향리직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전의 어떤 그 간직과 간청들을 격화시키죠. 그래서 당대등을 호장으로, 그 다음에 대등을 부호장, 그 다음에 병부를 사병, 창부를 사창, 개편을 해. 이거는 단순한 명칭 계층이 아니라 중앙과 차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토착세력들의 독자성을 약화시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호족대 간반제를 중앙간직보다 격화시키면서 토간직을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내고, 호족의 항리직 편입은 이후 지방간제 정비와 더불어 서서히 이루어졌다. 결국에는 현종 9년에 이뤄 지방간제가 정비됐고, 각 주연의 향리 숫자가 정해졌고, 향리의 공복도 규격화되고, 향리 신분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자, 그래서 현종 때 이르면 지방세력들 외관의 행정을 보좌하는 향리로 거의 편입됐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군 6위는 그 포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병제설, 군반제설 그런 게 있고, 경해군 홍성제설이 있는데, 경해군 홍성제설만 좀 볼게요. 자, 이 경해군 홍성제설은 앞에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부병제설과 군반제설을 합쳐놓는 관점이죠. 자, 고려주기 전기의 중앙군은 개경에 거주하며 비교적 소규모 정업적인 특수군인층인 경군과 윤번제로 입역하여 대다수 지방군인도 외군으로 혼합 형성되었다. 그래서 전자는 전시가 제도의 수조지를 붙는 군인주를 준 방면에, 후자는 복역 중인 군인호의 생계부조수 양호를 각기 한 명당 2명씩 배당하였다. 양호라는 것은 오늘날만 봉족의 개념이에요. 조선시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니면 대신 경작해주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견해에서는 군인전을 지급했긴 했지만 이때 군인전은 자기 토지의 면세권을 설정해줬다. 뭐 이렇게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는 이제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좀 보시고, 음서도 이제 쭉 내용이 있죠. 음서도 이제 보시고, 난가사상을 볼게요. 난가사상. 단재 신채연은 1925년에 동아일보에서 게재된 조선 역사상 1천년 제1대사건으로서 묘총의 난을 뽑았는데, 그래서 묘총이 일으킨 서경천도 운동 이유는 난가, 불교, 유교 이렇게 세 상가의 쟁투에 감춰졌다고 봤고, 독립당과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치사원과 보수당의 싸움이다. 자, 이때 난가와 불가, 그러니까 그 난가 사상과 그다음 불교 사상을 봤다고 하는 게 뭐 어떤 거? 묘총이죠. 서경파. 그러니까 유교를 대변한 게 김부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독립당은 누굴 의미하죠? 묘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사대당은 김부식. 진치사상과 보수당도 이렇게 김부식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니까 진치사상은 그다음 묘총, 보수사상 김부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낭불 양가가 패퇴하고 유가가 집권하면서 민족의 진취적 기상이 소멸됐다. 그래서 모총의 건고만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모총의 난 이후의 결과는 있지만 왜 그렇게 모총의 난 쓸데없이 익혀가지고 그냥 상황 보면서 좀 자주적인 정책을 하는 거지, 너무 이게 앞섰다.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유가가 집권하면서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이 소멸됐다고 보았으며 삼국사기는 그 산물이라고 봤다. 그래서 신채호가 삼국사기 쓴 김부식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다고 했죠.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신채호는 신라의 국선이 고구의 선인에 통한다고 보고, 한왕은 본래 삼국시대 때 소도재단의 무사로서 당시의 선비를 일컬자로 보았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그 고유의 선을 도구의 선을 오인돼서 안 되며 우리나라 정통적 선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하였다. 이건 난가사상에 대한 신체의 개인적 입장이야.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기원으로 검증된 게 아니라. 예. 자, 하여튼 이런 난가사상은 고려 시기까지 이어지다가 윤원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묘청 정지상의 주장하고 충재
북벌령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시에 맞지 않죠? 여기 나오죠. 그 노총의 경고망동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상의 십수이겨 김부식 우리에 타도됐으니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지와 위치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남과 독립사상을 설자져 있고 사대주가 팔을 치니 이걸 계기로 해서 자주적인 측면이 사대로 변화됐죠. 그래서 이걸 조선 역사상 일천리의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윤원이 노총 정지상이 주장한 칭제 북벌론인데, 요거는 약간 틀려요. 왜 윤원이는 이렇게 빼야 돼? 윤원이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윤원이는 어디까지만 얘기했죠? 예. 칭제 건원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제를 칭하고 연호상황까지는 윤원이 의견까지 있지만 북벌이나 서경청도까지 주장하진 않았어. 예. 북벌과 서경청도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 당시 그 정지상이나 노총, 특히 노총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서경파. 그러니까 윤원이나 어민이만 하면 서경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윤간의 자식이잖아. 그래서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인데 약간 문벌 귀족인데 오늘 그 강남 좌파처럼 서경파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100%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모총의 난에 대해서 신지어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일단 부정적이야. 모총의 난은 이게 경고망동이고, 그래서 그 결과 쓸데없이 경고망동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대 진취적 기상이 잃고 사대적으로 바뀌었다. 그때 모총의 난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거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정도가 한번 이제 각자 보시고 정방을 좀 볼게요. 정방은 그 최후가 만든 기구죠. 그래서 우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치기구인데 원래 그 문반 인사는 2부가 그다음 무반의 인사행정은 병부가 담당했죠. 최초호 때 들어와서 교정동감에서 인사행정에 깊이 관여했고요. 최후는 이걸 더 강화하여 그 교정도감에 있었던 인사 기능을 떼서 정방이라는 간청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정방은 최후의 막로로서, 이 막로는 뭐예요? 비서죠, 비서. 왕에게 상주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예전에 이거 명칭 외워두었죠. 정색 승선, 그 다음에 정색 상서, 그 다음에 정색 속경. 그래서 이런 간직들이 쭉 나오면 이거는 뭐다? 정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사 가운데 뽑은 자로 정색 승서 아래 실무를 담당한 정색 서재 또는 필독치라는 그 직책이 있었다. 정방에서는 직접 인사행정을 총괄했고 국왕의 결재를 받았다. 그래서 국왕은 인사행정에서 정방의 결정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허수아비가 되었다. 자, 최후는 인사행정을 정방을 정당하게 함으로써 간이 및 그 후보군에 대한 사적 충성을 유도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최후 때 많은 문인들이 배출돼요. 자, 그래서 뭐 이규보나 금이나 등등등 있었고 최시정권은 정방을 통해 문무양반의 지배자가 되는데 문신들이 대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방은 무신정권 집권기에 국가기관으로 탈바꿈하여 종속되었고 최씨 정권기에는 유능한 신진관이들이 이곳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국가기관으로 변했죠. 대개 보면 무신정권 때 기관들이 그 무신정이 끝나고 나서 없어져요. 근데 정방만은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검문세가들이 이곳을 지배함으로써 신진관리의 진출을 막아보니 간부도 변질되었다. 그래서 성균관 그달 공인왕 때 그 뭐냐면 신진사대부 재생산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정방 폐지가 되어 있죠. 정방 폐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이게 260페이지가 스캐너다가 갑자기 건너뛰네. 네. 그리고 259페이지가 이게 260페이지인가? 예, 260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스캔본에는 없고, 거기 제가, 그 카페 그 자료방 가보시면, 그 일반 자료실에 있거든요. 그 한글본이 있어. 올려놓은 번에는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건너뛸 게 이제 없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뭘 보냐면 그 천리장성 내용이 있어요. 천리장성. 자, 개경의 나선과 천리장성을 좀 볼게요. 자, 고려가 이제 세 번에 거쳐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후에 국병 방어가 더욱 힘을 쏟았는데, 이때 국방상 가장 필요한 시설이 하나가 성곽이었다. 특히 개성에는 원래 궁선밖에 없었어요. 그 만월대 있죠? 만월대만 보호할 수 있는 궁선밖에 없으니까 방어가 매우 허술한 거야. 그러니까 대군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물러나야 돼? 그 방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현종 때 그 나성을 이제 축조했어요. 예, 그렇지만 거란의 침입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그 후에 거란의 세 번에 거쳐서 침입을 격퇴한 후에 원호진을 얻게 되니까 강감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나성 축조를 착수하죠. 나성이라는 것은 개경 주변에 한번 쭉 돌려서 궁궐이라든지 민가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죠. 이게 나성이야. 근데 고려시대는 나성이 본래 없었어요. 주로 어떤 위주였죠? 산성 위주였죠. 주거지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이 쳐들어오면 주거지를 천하전술로 불태우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산성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버티기 하는 거야. 버티기 하다가 이제 그걸 도저히 이제 산성을 점령하지 못한 군대가 뭐냐면 유목민족들이 군대가 이제 철수를 하면 그 후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려 초부터 북쪽의 거란과 여진을 대비하여 북방의 각 욕충지에 성책을 쌓고 방어했으나 거란의 거듭된 침략을 국경에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에 현종 때는 기존의 성체를 수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체를 쌓으면서 장성을 축조하게 했는데, 이 장성 축조는 그 덕종 때 복귀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천리장성하고 나성은 군사적 측면에서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나성은 거기 이제 군대를 배치하려면 이게 뭐냐면 너무 넓기 때문에 수만 명을 배치시켜야 돼. 근데 고려 중앙군이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상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그래서 나중에 뭐 홍건적이나 이렇게 쳐들어올 때 그냥 버리고 가잖아. 거기 방어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천리장성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성체를 해갖고 만리장성 만드는 것도 좋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병력을 다 배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뚫리는 곳이 많아. 그래서 다만 후방 차단용이고 뭔가 경계선을 짓는다는 의미뿐이지 실제 군사적 실효성은 별로 없어. 그런 것들은. 자, 하여튼 그 뒤에 이제 그 천리장성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왔는데, 자, 그래서 12년 만에 이 천리장성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종 때 들어와서 선덕진을 구축해서 북병장성 한 개를 도룡포까지 연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진 정보를 이제 볼게요. 자,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분산되었던 여진족은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통일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여진족들이 11세기 후반에 이르러 통일 세력들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뭐와 연결될까요? 거란족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해동척 같은 것들 요구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반발을 해갖고 그 당시 그 여진족들이 결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와연부 추장이었던 영가가 여진족을 통일하여 점점 북간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들어가죠. 자, 뒤에 이은 우야수도 다시 남하여 고려에 복속하고 있던 동본이라고 했던 동료진을 아우르게 하고 정주를 경계해서 고려군과 충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에 고려에서는 인간을 시켜 정벌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패배하고 윤관도 여진족 기병에 패배했죠. 요게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기병 중심의 여진군을 보병 중심으로 고려군으로 막기가 어려웠다. 자, 이를 계기로 해서 윤관이 주도해서 별무반이 만들어지고요.
별무반은 그 신기군, 신보군, 혁마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고 전 국민이 참여했어. 그래서 성인 남자면 노비부터 해갖고 다양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참여를 했죠. 예. 그만큼 이제 뭐냐면 이 그 별무반이나 특별한 그 부대가 창설했다는 거는 종전에 있었던 이군 유기 체제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문벌 귀족들이 대농장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그 이군 유기들에게 이제 줬던 군인전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반발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군 유기에 잘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훌륭한 병사들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군 유기가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별무반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진토벌을 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출정군이 파견했고, 여진족에 관련된 거점이 한평화와 그 이북 지역을 대대로 토벌했다. 그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나중에는 예언했기 때문에 돌려줬다. 그 내용도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세기 이제 그 동아시아 정세는 그냥 보시고 민중의 대몽 황제를 좀 보는데, 잠깐 보는데요. 자, 민중의 대몽황제인 부분에서 이제 보면요. 자,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네. 자, 몽골 침입에 당하여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 대책을 이제 하고 강화도 천도하면서 자신의 안정만을 도모한 반면에 농민과 천민들은 항목의 주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뿌세메에서 얘기했던 초족들 활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초족들은 지배층의 확정에 반대하여 봉기한 농민들 무리 반란군인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솔선하여 일선의 전투에 참여했고 몽골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산 초족들이 강군과 가세여 항해도 항주 부근에서 동성령 전투에서 이끌었고요. 이때 마산은 지금의 마산이 아니에요.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마산이 아니라 저쪽 그 항해도 부근에 있는 마산 부근이에요. 예. 평안도 북부 지역이나 자, 그다음 여기 강주도 지금의 강주가 아니라 저쪽 그 경기도 강주 있죠? 거기에 있는 간악산 초족들도 정부군과 함께 몽고군을 막아내었다. 그 다음에 부공민 있죠? 노비와 부공민들 하층민도 이제 했는데 충주성 전투. 나중에 이제 그 김유호가 활동했던 충주성 전투가 아니라 예전에도 충주성 전투가 있었어요. 왜냐면 충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반 자제로 구성된 양반 별초가 있는데 요때 양반은 조선시대 양반과 다르죠. 요때 양반들은 문관과 무관의 자제도 구성된 거야. 그러니까 지배층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급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품간지 가지고 있는 자제들로 갖고 있는 양반 별초와 그다음 노군 잡루 별초도 있었어요. 이 별초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뽑은 부대라는 뜻이죠. 자, 근데 막상 적이 쳐들어오니까 지휘관과 양반별초는 다 도망가 버리고 노군과 잡류별초들만 끝까지 남아서 용감히 싸워서 몽고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켰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기껏 이렇게 지켰더니 양반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비들한테 그런 거야. 너 여기 숨겨놓은 내 뭐냐면 금은 보화를 가져가지 않았냐. 다그친 거야. 그러니까 노비들 입장 볼 때는 좀 약간 황당하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지네들 도망가 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막 재촉하니까 퇴근하니까 열받아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고군들이 또 사리타에 이랬죠. 천인선 전투에서. 그래서 천인은 부국이었다. 그래서 이제 김유가 부국민을 이끌고 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침입 때 이 김유호가 또 한 번 할당을 한 게 뭐냐면 5차 침입 때야. 이 충주성 전투가 있죠 또. 그래서 그때 몽고군 포위동 성내 식량사장이 위급하게 되니까 김유호가 만일 힘을 다하여 잘 싸우면 기천을 가리지 않고 간장을 줄 것이다. 약속하여 병사를 독려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간노로 가지고 있는 문서, 노비 문서 있죠? 그걸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몽고군한테 빼앗은 소와 말을 간노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이때 노비들이 강격해갖고 용종 분투와 결과 침략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이제 김윤호가 이 상장고 승진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 김윤호라는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두 번에 거쳐서 큰 대승을 이끌었어요. 2차 침입 때 사리타를 죽이는 거, 천인선 전투에서. 그 다음에 또 5차 침입 때 충주선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공을 세웠는데 역사상 그렇게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몽고족하고 항쟁을 했잖아. 거기까지 좋아. 근데 기에 이제 몽고 침략을 받으면서 원 간섭기 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일단 왜냐면 몽고가 저항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출신이 뭐였냐면 승려였어. 승려 원래.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했어. 이 사람이. 그러다가 언제 평가받냐면 임진왜란 때 그때 의병장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김용이라는 존재가 잠깐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때 간제변호는 뭐 이제 아까쯤 했으니까 있고 정동행성도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의 개혁정치 볼게요. 자, 충성왕은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던 정치, 사회, 경제,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충성왕 때 개혁정치는 홍자본의 지원과 왕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방향성이 제시됐고 그 예전에 시험 문제는 무슨 원? 사리원에 통해서 뒷받침했다. 정치적으로는 충녕왕의 측근색을 제거하여 유교 정치 이념에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 정치를 회복하는 방향 간제를 비판했으며 그 간제 개편 방향이 충녕왕 때는 사였죠. 사. 근데 이걸 뭘로 개편하죠? 원나라 시대 원으로 개편돼. 자, 건세가의 농장 확대로 인한 토지의 제도의 물량을 시정하여 국가 수입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이걸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전민 변전 사업이라고 하죠. 각종 농민 부담을 탕감하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 양리까지 합론했다. 여기까지. 예. 그러나 이런 충성의 개혁 정치는 건세의 반발과 원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물러났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다시 2차 복위를 하죠. 그래서 1차 복위 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구도 다 혹파됐죠. 예. 그러다 2차 복위 때 다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정치세력 성장이 하지 못하는데 큰 실패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충무왕을 보죠. 자, 충무왕 개혁전 충무왕은 충무왕 때 실정을 수습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이 충무왕 유명하죠. 하도 유명해. 강간에 대항은 성폭행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원나라 공주도 건들고 유명한데, 자, 하여튼 이 충무왕이 가는 도중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즉위했는데 마치 이게 충무왕이 한 것처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신부샘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충무왕은 8살 어린애였어. 그 어린애가 뭐 예전에 김일성이 뭐 7살, 8살 때 뭐 와가지고 싸우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지 못했죠. 실제 8살짜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 실제 개혁했던 거는 그 충무왕 어머니가 원나 공주였는데 그 사람이 원래 개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그 원나라 이제 순제가 마지막 황제인데 이때 이제 충무왕을 즉위시켰어요. 근데 원나라 순제인데 이제 실제로 이들을 이제 즉위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기항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순제의 마지막 그 항우 있죠? 순제는 기항우의 뭐냐면 기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뭐 정치를 못했던 거고. 충무왕을 즉위시키면서 국내의 신료들의 경계와 패정을 일체 곤치고 백성을 유혹해 하라. 그러니까 앞에는 충성왕 실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충무왕의 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영이야. 이재영.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재영의 권위에 따라 패정을 개혁하고 백성을 의무 교육하는 한편 서왕 때 아척했던 신하들을 기양보냈죠. 특히 이제 그 보면 보영구, 덕평고가 있는데 고자가 붙은 건 뭐냐면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충양 때부터 그 왕실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고리대로 하고 말들이 많았어. 그거 없애고 응방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뭘 설치했죠? 정치도감을 설치했죠. 그래서 여러 토지들 측량하게 측량하게 토지 개혁을 본격화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거는 양전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도감에서 건세가의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건세가들이 경기도 가지고 있던 사급전을 협파하고 경기도 가지고 있던 사급전이 뭘까요, 주로? 여기는 노급을 얘기해요. 원래 노급이 아니라 녹가전. 원래 녹가전 같은 경우에는 신진 사대부에 줬지, 신진 관료에게. 근데 실제로 이때부터는 거의 그 당시에는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잘못했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 사급전을 협파하고, 여태 사급전을 이제 사패전이다, 사패전.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사패전을 협파하고, 그 다음에, 녹가전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제 사패전을 협파하고, 녹가전으로 지급했다. 제가 좀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격 기항후에 친척이었다. 기산무한이라는 있는데, 얘를 이제 잡아다가, 고문하는 도중에 옥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기사만하고 이제 가는데 기항후잖아. 그 기항후 열받았겠지. 물론 기사만이 잘못을 했긴 했지만, 이 사람이 죽일지는 아니고, 이 사람만 해먹었냐. 근데 얘만 잡아서 족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개혁이 중단됐죠. 자, 당시 개혁의 대상이었던 건세가들은 대부분 원과 관련된 기관이나 원에 밀접된 관계를 맺고 있는 고위 정치가들이었고, 그리고 건문세족 때 정치적 패단은 결국 원의 고려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원으로부터는 정치적 독립이 없는 한 개혁이 불가능했다. 근데 이때 이제 정치 도감에 있었던 관리들을 보면요, 최고 책임자들은 건문세족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그 밑에 속관들 있죠. 이 속관들은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고, 되게 이 한미한 가문 출신은 어떤 계층일까요? 신은 유신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개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관리에 진출했으며 대관과 법관을 종사하며 공정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왕후, 안축, 정록생, 백문보 모두 이재원과 관련된 인물이고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주도한 자질과 희망을 가진 상당한 정치 집단 형성으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충무 이전의 개혁과 이후의 개혁은 다르다고 했죠. 이 신흥 유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개혁은 이 정치도감. 그래서 충무왕 때 정치도감을 중심한 개혁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의외로 이 7차 지도세는 공민왕 개혁은 설명 안 하고 공민왕 이전의 개혁이었던 충성왕과 충무왕 개혁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차 지도서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지도서도 있어요. 거기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수준이야. 내용이 약간 설명 좀 약간 더 하고. 근데 여기는 상당히 뭐냐면 전문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7차 지도서. 예, 아마 그 9편이 더 편찬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고 지금까지 기출 분석을 해볼 때 충무 그 내용이 많이 좀 포괄적으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차 지도서를 이제 국정 7차 지도서를 선호하는데 예전 책이라도 괜찮으면 보세요. 최근의 책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국사는 어차피 그 예전 거나 지금이나 편집만 좀 달리할 뿐이지 거기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예전 책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15년 개정 나온다고 해도 그럼 12년 개정 갖다 버려야 되냐.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을 거야 거의. 내용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근현대사 그 약간 뉘앙스 표현?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진 것 뿐이고. 자, 하여튼 있고, 건문세족의 출신 성분이 쭉 나와 있죠? 예. 한번 집안도 좀 보세요. 우리 집안 있나? 여기 있으면 이제, 뻗에 있는, 집안이죠? 우리 집안은 없어요, 여기. 미향박 씨는 없고, 여기 쭉, 집안들이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신진사대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진사대부에 대한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통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신흥 무인세력들 이제 보면 요거 좀 볼게요. 자, 우왕 때 들어와서 이제 보면 공민왕이 이제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우왕이 있죠. 이 우왕 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 이민이 그 당시 이제 그 후세에 나왔지만 신푸세는 공민왕 때 후반기 때 신흥 무장세력들이 등장하니까 그 공민왕 입장할 때는 그들을 견제하려고 했죠. 근데 이 우왕 때 들어와서 이제 우왕 때 초기 때 이민이 집권기 때
뭐냐면 그 당시 전제받던 신흥 무인색들이 어떻게 돼요? 부각이 돼요. 그래서 도당 그 당시 도평의사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민과 신흥 무인색들의 어떤 뭐랄까 연합정권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왕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이인과 갈등을 빚게 되죠. 그리고 우왕이 누구하고 손을 맺게 되냐면 최영이나 이성계 손을 맺게 돼.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민을 그 일당들 영웅방이나 이 사람들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신흥 무인색들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는데 여기에서 이성계하고 최영의 관계가 좀 또 벌어지게 돼요. 예. 이성계는 그 종전에 그 뭐냐면 검은색을 포용하자. 근데 최영은 쳐내자는 의견이야. 결국에는 이제 이게 갈등해서 최영이 뭐냐면 그다음에 천령의 설치 문제를 갖고 요동정부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에 최영이 또 나가 떨어져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실권을 독단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인데 자 한번 내용 보면 공민화의 개혁이 실패한 우왕 때 적극 극단적인 보수 반동 정치가 이루어졌고요. 친원파의 검문세가의 행포와 토지 경쟁이 크게 일었다. 그러니까 대의적으로는 명예에 의해서 멀리 몽고 지방에 쫓겨난 부건과 교섭을 했으며 홍건적과 외국을 끊이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국민적 영호 부각된 최영과 이성계였는데 최영은 이제 온건 개혁파의 지지를 받았고 이성계는 급진 개혁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예, 최영은 유서 깊은 가문의 출신이었으며 그 딸은 우왕의 왕비였다. 이에 반해서 이성계 조상은 원래 전주에 있었던. 그래서 이성계 조상을 이제 보니까 이이민 아시죠? 이이민. 그 이이민의 그 상간이 누구였어요? 이이방이었죠. 이이방의 동생이 그 이성계 조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주에 살다가 이 전주에서 여기 너무 항리 원래 집안이었는데 여기 가니까 저쪽으로 도망갔어. 그 동국련 지역으로. 그래서 망성이 된 거지 그 지역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유적자도 이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 그 원인 쌍성총가보고 있다가 그 집안이 이제 거기에 일종 부원배죠 원래는. 있다가 그 아버지 때 줄을 잤었죠. 이 자신이 누구한테 붙었어? 고려한테 붙으면서 이제 그 이성계가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할 때 국민왕이 문을 열어 젖히고 같이 협력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은 뭐예요? 친일파? 그 집안이란 말이요. 자,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반이 있었어요, 얘네들. 왜냐면 동국련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토세력들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예전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들 간의 어떤 사적인 군사관계, 주종관계 맺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따르는 그 군사들은 일종의 이성계 진짜 부하들이에요. 신복들이죠. 근데 최영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 사람도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최영하고 어떤 인격적인 결합이 있지 않는 공적인 어떤 성격이 지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막상 위기에 처했을 때는 최영보다는 이성계가 따르는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외국 격투에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화도 해군 때 최영을 몰아냈던 것도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성계에 누가 많이 붙었냐면 그 당시 문인들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런 신진사대부들이 많이 들어갔어. 물론 정몽주도 처음에는 이성계를 따랐지만 나중에는 이제 갈려 나갔죠. 이거는요. 자, 하여튼 위화도 해군 계기로 최영 세력이 제거되고 정치적 실권이 장악했으며 급진개혁파 사대부의 세력을 손을 잡고 결국에는 조선왕조를 개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런 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여기 그 이성계는 급진사대부 개혁파 그 다음에 최영은 온건개혁파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또 최영은 검문세력과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연결되는지 난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영하고 검문세력하고는 좀 대립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록에 보면 최영이 검문세력 다 쳐내다고 주장했거든.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약간 비슷하냐면 검문세력들이 그 당시 뭘 주장했? 친원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최영도 뭐냐면 약간 뭐냐면 반대쪽 친명이 아니었거든. 반명이었어 얘도. 자, 근데 거기에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엮어가지고 검은세족은 체험을 믿었고 이성계는 뭐 이렇게 개업을 믿었다 이런 도식이 나와버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반문재인 외치는 것도 뭐냐면 제 태극기 집회에서 많이 뭉치고 저기 뭐야 그 워마드에도 외치잖아요. 근데 워마드하고 태극기가 그것 때문에 반문재인 때문에 같은 집단을 이렇게 묶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똑같은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묶어서 도식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역사에서는 도식화 시키면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고 상황의 복잡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시키는 거야. 그냥 단순화시켜버린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거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요건 조선사회니까 이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대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칠자지도서가 그 주제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사 조직 방법이기 때문에 정치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네, 314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넘어가기 좀 불편하네, 이게. 자, 여기 314페이지 보면 역분전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 전시가 부분도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전시가 관련된 내용들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이 있는데, 이 사전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고려나 조선시대 때 국가의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 사패전, 훈전, 공범전을 다 합쳐서 이제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신전은 주로 개국, 방전 같은 공헌이 있는 것에 비해 사전은 대체 외교, 국방, 업적, 그다음 모반, 반역의 탐지, 진압 등의 공이 있는 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한 대나 그다음 세대에 거쳐서 세습한 두 종류가 있는데 사전을 할 때 지급할 때는 사업회라고 해서 가전 영세의 명문이 있는 걸 3대 세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쫙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수조권을 지급한 거, 그러니까 왕족과 관리들이 지급한 것을 세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사패전, 훈전, 공훈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공훈전이나 공신전이나 훈전이나 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명칭이 이제 공론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패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사전 중에 이제 사패전이 한 종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전 중에 한 대에 속한 것도 있고 3대에 속하는 거. 3대 세속은 진짜 영구 세습이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사패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패는 가전 영세. 이건 영구히 세습하여 뭐냐면 가지도 명문화 시킨 거야. 예, 요거. 명문이 없는 경우 한 대에 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때 한 대 해수하기도 돼 있지만 그 뭐냐면 이 원칙에 불과하고 일단 뭐 사전에 주어지면 사패전이든 1대 세습이든 간에 뭐예요? 다 뭐냐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그것을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내용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가전은 이제 그 어떤 개념이냐면 고려와 조선시대 때 국가에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문무 양반 직역자에게 품에 따라서 지급한 게 가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전법이나 전시가 안에서도 이 가전이 이제 주요 기틀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도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공헌전시가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공헌전시가는 이제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을 세운 공료자에게 준 전시제도인데,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고려제 그 개국공신에서 이제 현종 때 공훈전은 그의 직자가 범죄 사실이 없으면 상속하게 됐고, 문종 때 들어가면 그 일반 간원에 대해 공훈정시법이 이제 제정돼서 일품 문화시장 평정사는 전 25개월, 시 12개월 쭉 해서 쭉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모반 대역을 하더라도 공신에 제명되지 않는 한 공신의 직자가 죄를 범해도 그 자손은 3분의 1을 상속하게 했다.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와 있어요. 기출 예문에. 그래서 공신전 같은 경우에는 모반 대역처럼 진짜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뭐냐면 계속 상속할 수 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공신을 일단 받으면 이 사람이 대역, 모반 대역죄 저지르지 않고는 그 가벼운 범죄나 비록 중대한 범죄라도 용서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비슷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명칭이 공음전이 공신조로 바뀌었다.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훈전, 공음전, 공신전 다 동일한 거야. 그냥 명칭만 바뀐 거야. 이거는요. 자, 한인전은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전시 혜택을 받지 못한 유품 이하의 간인들 자녀들에게 제공을 했죠. 그래서 경정정식가에 대한 한인 8가에 속하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군인전을 보죠. 이거는 조선시대에 없고 고려시대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군역 확보를 위해서 국가가 군인전을 지급을 했는데, 자, 고려시대에는 군인증의 구성이 군인하지 않고 상급군인층과 하급군인층 분류되는데, 조선시대는 군인층의 구성이 군인했죠. 왜냐하면 사졸들은 일단 뭐해 얘네들은 이 직업군인들 아니야. 동원된 군사들이야. 양인 개병제. 근데 이제 직업군인들은 뭐죠? 무관 계층들.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처럼 가전에 따라서 지급받는 거고. 자, 군인전도 상급 군인층이 지급한 전시가 토지와 하급 군인층이 소유된 토지는 모두 가지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전시가에 있는 토지와 그다음 하급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렇게 있는데, 군인층은 국가로부터 토지 지급받은 건 940년에 역분전이 지급된 거 비롯되는데, 이때 지급된 토지의 면적은 일정치 않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역분전 지급받아서 추정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경종 때는 무슨 정식가가 시작됐죠? 시정정식가죠. 그래서 시정정식가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미 급차 년 가등자라고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15개월 지급받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정이야 그냥. 그래서 기미년 급차 가등자는 뭐냐면 가등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인데, 추정컨대 그 사람들 아마 군인이나 설이나 그런 사람들 해당할 것이다 추정하고, 이게 명시화된 것이 언제냐면 목종 때야. 목종 때 무슨 전시가가 있었죠? 개정정식가 때부터 명시화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냐면 마군 17가 23결, 보군 18가 20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조조 있어요. 마군 25결, 역군이나 보군은 16결 20군, 간문결 17군 20군인데, 여기에서 마군은 기병과 관련된 거죠. 얘네들은 좀 많죠. 왜냐하면 이제 말을 사육하고 하니까 경쟁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군은 뭐와 관련된 거죠? 보병 이거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역군이 있어요. 역군은 뭐냐면 오늘날만 하면 군대에서 공병 있죠. 공병. 그 다음에 여기 간문교는 뭐냐면 2군 6기 중에 문을 지키는, 도성을 지키는 군대들 있죠. 대개 보면 이제 태역 군인들 아니면 노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후기에 보면 이 군인층이 더 분화되고 토지 면적이 이제 항상 내가 볼 수 있다. 그만큼 점점 이제 군인대 지위가, 경제 지위가 올라갔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토지를 지급받는 군인층은 군반 시종 및 양반 출신으로 구성된 상급 군인층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상급 군인층이고요. 군인층에 지급된 전시가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 전시가 규정에 있는 다른 대상자에 지급된 토지에 비해서 차별받았던 전례도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 속에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시가 토지의 일반적 성격에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같은 그 전시가 안에서 마찬가지로 수조권을 지급하는 걸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경작자로부터 일정한 양의 조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경우에는 이제 농민 출신으로서 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병제를 할 때. 자, 이 부병을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농민들은 대가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당연한 거겠지만, 그 당시에는 양인 개병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대가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은 줘야 되겠죠.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겠잖아. 그때도 군인전을 지급했는데 요때 군인전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야. 예. 그 국가에서 이들에게 역시 토지를 지급했던 형식을 했지만 실제로 토지에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토지에 뭐죠? 민전에 수조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건 꼭 뭐다? 면세권을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들 군인들은 일반 농민이고 비변육경에는 양호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군인전을 견제했다. 그래서 면세권을 주거나 양호를 설정해서 도와주도록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군인전은 조선시대에는 없어요. 조선시대는 왜 없겠어요? 당연히 가야 되니까. 조선시대는 군인전이라보다는 그냥 가전에 포함돼 갖고 무관들은 지급했고 가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고조 후기 때 형성됐던 군전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군전은 천설관에게 이는 유황풍간직에게 뭐냐면 그들 군대 동원 대가로 해가지고 지급했던 그 토지가 군전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군전은 그 실제 수조를 준 게 아니라 자기 토지에 뭘 설정해 준 거? 수조를 설정해 주면서 면세권을 준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구분전은 당나라의 군전법의 영업전에 대비돼서 구분전이라고 돼 있고 실제 중국에서는 뭐와 관련된 토지냐면 그 개구수전에서 모든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토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전이라고 하는데 자 고려시대 때 구분전은 좀 의미가 달라요. 고려시대 구분전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명목을 했는데 대개 이제 관리가 죽은 후에 그 밑에 이제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역을 담당할 때 지급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내장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왕실의 직할 토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장처전, 장태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직할 토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을 가진 것도 있고 수조권을 가진 토지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다. 공회전은 이제 간청이나 왕실, 국원에 주는 토지죠. 그래서 요게 내장전은 왕실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회전은 간청이라든지 국원 그러니까 궁궐 그 운영을 하는 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장전이 이제 뭐냐면 약간 그 왕실 직하진 개인적인 토지 반면에 그 공회전 같은 경우는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쓰는 토지들이야. 왕실과 관련되지만 국가 행사라든지 왕궁의 경비라든지 등등의 목적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장탁이라는 그 간직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공회전 있고 그리고 공회전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뭐냐면 또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내장전보다 공회전이 좀 약간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넓게 보면 내장전도 공회전의 한 종류예요. 예.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었다. 공회전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원전 내용도 있죠. 고려시대 사원전에 갖고 이렇게 막대한 사원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세포를 통해서 경계포를 이제 짓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전이 있는데 이것도 앞부분과 많이 겹쳐요. 그래서 각자 읽어보세요. 사전 내용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보면 그 강화도 개척 부분을 이제 볼게요. 강화도 개척. 자, 강화도 지역은 우리나라 가장 일찍이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행된 곳이다. 13세기 때 몽골 침입 때 고려 정부는 강화청도를 단행했고 몽골에 대해서 40년 동안 항쟁을 계속했다. 강화청도 이전의 강화도 지역은 농토가 적어 대부분 주민이 농업에 어영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강화청도 외에 강화도 인구가 10만 명 늘어나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간척 사업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안 저습지 간척을 나선 걸로 여겨진다. 그래서 13세기 때 강화도 지역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추진되면서 제포와 와포에 뚝을 쌓고 자둔전을 삼고 그 이포와 초포에 우둔전을 삼아서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만원표에 만리장성 뚝을 만들어서 그 일대 해안 저습도 간척을 했다. 이게 어디까지 계속 가냐면 조선 후기 때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됐던 것이 뭐냐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래서 강화도가 하나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고려 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넘어가서 그 공장이나 뭐 상공도 뭐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일부 조선하고 이제 비슷비슷하죠. 별궁도 이제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역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역을 한번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고조나 조선이나 뭐 그냥 공통된 걸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보통 우리나라 정근대 시기 때 그 국민들이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가 역이죠. 그래서 자연경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정근대 사회에서는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전국에 인정을 기준으로 갖고 했어요. 이때 인정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요. 역을. 물론 천역은 여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인 남자가 이제 기준이죠. 근데 이제 대개는 고려시대 때는 인정이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역도 뭘로 넘어가냐면 토지 결수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되죠. 자, 보면 역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누면 신역과 요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신역은 신분에 따라서 특정 인정에 부과된 역이에요. 이걸 신역이라고 하고 요역은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이죠. 그래서 요역 안에는 뭐도 또 포함되죠? 공납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공납도 일종의 요역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개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 단위로 납부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 그 수령들이 그 밑에 있는 군현민을 동원해가지고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자, 군역은 이제 그 신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군역, 직역, 천역. 군역은 직역은 이거 일반 양민들이 맞는 건데 서로 호환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관리다. 관리면 군역을 짊어지지 않아요. 왜? 군인 대신에 내가 관리로서 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도 직역을, 아니, 교생, 원생도 일종의 뭐예요? 학생이고 공부하기 때문에 뭐냐면 군역을 짊어지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관리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군역에 끌고 다녀야 돼. 끌고 와야 돼. 이게 조선 전기 때까지 계속 그런 체제였어요. 서로 상호 간에 뭐냐면 호환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 천역은, 공노비들이 이제 주로 했는 건데, 천역은 이제 그 뭐냐면 남자와 여자 같이 담당한 거야. 요건요. 예. 요역은 부역, 뭐 여역, 호역이라고 하는데 신분에 놓고 관계없이 개별 민족의 국투적 인정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에 그 뭐냐면 신역 중에 제일 부담이 큰 게 중요한 게 군역이죠. 그래서 이걸 양역이라고 해요. 양인들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이 부과했고 이게 이제 무슨 거죠? 양인 개병제죠. 근데 양인 개병제는 고려시대 때는 엄밀히 정확하진 않았어요. 조선 초기 때도 양인 개병제가 정확히 실시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철저하게 지켜지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 세조가 실시한 보법이에요. 보법. 보법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천역은 천인들이 담당한 역이죠. 신역이죠. 그래서 공노비와 이제 사노비가 있는데 사노비는 원칙적으로 역의 의무에 뒤에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그런 원칙이 있죠. 의무가 없으니까 걸조가 없어. 특히 사노비는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공노비의 이제 대상일 경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천역이 있는데 신공을 납부하거나 신공을 납부해야 된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그 공노비는 그 이런 공노비 이걸 낙공노비라고 하고 선상노비는 지방 간청이나 그 다음에 저 수도에 올라가서 개경이나 서울에 올라가서 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고. 자, 요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나 생산 및 소송, 토목공사, 자벽 등 인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준이 고려시대 때는 구호동대에 입각해서 구호동대에 성인 남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호동을 나눴어요. 그 인정수를 했다.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인정수가 아니라 뭘로 넘어가죠? 결수로 넘어가죠. 같은 호지만 기준은 호지만 호의 기준을 고려시대는 인정이고 조선 정기는 뭘로 바뀌어? 결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조선 정기는 헷갈리는 거야. 호가 기준이지 결수가 기준이지.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 타파해서 나중에 조선 후기 때는 뭐에 초점 맞춰? 토지 결수에 맞춰갖고 이제 뭐냐면 요역을 이제 직접 동원하는 체제가 고용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시대 군역이 쭉 있는데 고려 목종 때 이제 뭐냐면 그 내용도 있고요. 뭐 이거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도 경시서가 있었어요. 경시서 역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조시대 때 조선시대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시장 관리하는 거, 동양형이 간속하고 물가 억제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조선시대 평시서도 계층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원중벌 볼게요. 고려 성종 때 주조된 우리나라 최초 화폐고 철전과 동전 두 종류가 있고요. 외형은 둥글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다. 이런 형태죠. 예, 엽전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는 그 당시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건원중과 이름을 합해는 당시 당나라 숙종의 건원연간에 뭐냐면 발행기념 건원중보라고 붙였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앞면에 건원중보라 합해 이름을 사귀었고요. 뒷면은 동국이라는 걸 쓰겠어요. 동국이라는 건 뭐죠? 중국에 입장 올 때 우리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철전을 처음으로 조조하고 유통시켰다. 액면과 표시가 없는 이 화폐는 종전의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어 호나 토산물과 함께 사용됐으나 주로 다주점, 식미점 같은 데 사용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목종의 조소 내용도 이야기도 있죠. 그 고조사에 있는 내용 그걸 참조해 주시고 주로 간영상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건원중보의 동전은 1910년대 개성부근에서 고려 고군에 출토됐고 그 발행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게 이제 건원중보가 시계통화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전 하나가 73년에 35만 원을 거래했어. 35만 원 73년 때 35만 원 어마어마해. 지금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기억나는데 내가 그 의혹이 있을 때인가? 어떤 애가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 건원중보가 적혀있어. 그래서 나한테 10만 원 갖다 팔려 이거 했더니 얘가 딱 거절하더라고. 얘도 가치를 아나 봐요. 근데 그 건원중보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지 실제로 이게 건원중보인지 근데 그 모형을 만든 거는 이제 깔끔하거든. 새 것처럼. 근데 진짜 흙이 붙어 있고 녹슬고 되게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돈 돼요. 이게 건원중보가. 자, 그 다음 해동통보가 있는데 이 숙종 때 만든 거죠. 해동중보 통보는. 그래서 송나라 거란의 전패를 참고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재상 문무양간 군인들이 나눠주고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경 좌우에 술집을 두고 거제 점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외에도 이제 해동중보 뭐 등등등 있는데 각자 보시고요. 은병도 한번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병을 또 할구라고 보죠. 그 입이 넓다 해서 할구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들, 충녕학 때 관련된 내용과 충양 때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있었고, 보호는 이제 그 신라가 고려시대 때 특정 공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본 자산을 마련하고 그 기금의 대출 활용에 생긴 이자를 통해서 경비를 하는 이식기관인데 그 사례들이 쭉 나와요. 주로 불교 행사 때 많이 보호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 보호의 종류도 쭉 밑에 나오죠. 보시면 되고 뭐 제2보는 분율기관이고 경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진행책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여러 이제 보들을 얘기하고 학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교육을 장려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난도 한번 좀 보시고 요 가격법을 좀 볼게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소금 전매제도로서 당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다. 고려에는 연호나라에서 소금 제조라고 해서 염세를 거뒀고 사사의 소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금을 제조하는 염분을 국원이나 사원 등에 주어 사적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런 경향이 점차 확대돼서 고려 후기 때는 건물세족들도 사사로이 염분을 만들어 소금을 제조 판매했다. 자, 고려 후기 때 이르어 재정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염세 징수를 강화했고 충녕왕 때 14년에 처음으로 사실은 지방을 파견해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는 기록은 염세를 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범위 논의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간역범위 실시한 것은 언제쯤이면 충성왕 때야. 그래서 충성왕 때 나라의 수입을 늘리고
문란한 염정을 바로잡고자 국원이나 사사 등 건세자의 소유했던 염분을 구교하고 이 내용이죠. 영가를 정하여 소금을 소비자에게 위원청에 가서 구입하도록 하되 사사로운 그 사매를 하는 걸 금지시켰다. 소금 가격은 은 1건에 소금 64섬 등등이 있는데 실제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갖다 판 거죠. 그래서 독점 판매 생산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영가 가격별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렇지만 고려 후기 때의 가격본도 검은색 독점에 대해서 그 유명무실화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가격본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것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탐구과제에서 이제 보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주 전호제에 관련된 내용이 이게 탐구과제 2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에 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지주 전호제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아니 지주 전호제인데 변작 반수제가 관련된 내용인데 변작 반수제가 언제부터 나타났죠?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 나타났어. 고려 후기 때. 근데 한국사 통론에는 마치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처럼 2분의 1을 받는 제도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려 후기 때가 나타나고 고려 전반에 있었던 것은 실려났지만 한국 통론은 틀린 내용이죠. 고려 후기 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왜? 농업 생산량이 낮았기 때문에요. 농업 생산량. 왜냐면 농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그냥 변작 반수 가능해. 왜냐면 그 전호들이 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농사 지으려면 농우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종자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농업 생산량이 낮은 상태에서 그 농우도 없고 종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땅을 때려가지고 소작을 줘갖고 나중에 50% 받아먹는다? 안 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갖다 버려 방기해가지고 그 황무지가 돼. 그러니까 이제 변작반수를 그 당시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농장지 아래에서 짜투리 땅 있죠. 그런 땅들만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농사 안 짓는 땅 주는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지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마치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마치 일반화된 것처럼 이거 그 당시 변작반수제를 뭐냐면 마치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처럼 이렇게 서술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변작반수가 일반화된 거는 학계통론사 몇 세기 때냐면 16세기 후반대야. 그래서 종전에 작계제 농장 형태에 대해서 많은 이제 농민들이 저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작계제보다는 이제 뭘로 넘어가게 되냐? 변작반수제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변작반수제는 작계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의미예요. 농민들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변작반수제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조법 얘기하지만 도조법은 18세기 등장한 거야. 이건 또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탐구 과정을 좀 보면요. 고려시대 농업기술의 발달이 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농업 경영의 변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단위당 생산량의 증가와 경작지 증가를 의미하는데 고대에선 차경이라는 형식으로 토지를 빌리는 것이 나왔지만 아마 상승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그것보다 대가로 다른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먹게 할 수 있는 추정된다. 단위 생산의 증가는 일반 토지에서도 변작반수에 이르는 지주의 발달이 된다. 왜냐하면 그 생산의 증가가 변작반수 하더라도 소작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잉여가 나와야지 변작반수 가능하고 이게 고려 후기 때부터 조금씩 등장해서 언제 일반화됐다? 조선 16세기 후반때 일반화돼요. 그러면서 노비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격감이 돼. 작계제에서는 암락이천에서 노비 수가 어느 정도 인구의 40% 차지했죠. 그때부터 이제 변작반수에 넘어가면서 이제 노비보다는 이들을 풀어줘가지고 소작민이 만드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야. 왜냐 노비는 생산력이 없어요. 근데 소작인들은 생산력이 있지. 자기가 50% 떼먹으니까 열심히 관리 감독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거기 있어요. 거기 그 어디다 한기대 많이 나와요. 한기대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선시대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